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FOMC 금리 인상 직전에 지금 어떤 미증시 전반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시그널이 좀 나왔습니다. 페덱스 실적 쇼크가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급락을 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5%일지 0.75일지 아니면 정말 자이언트 스텝 1% 올릴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지금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죠. 자,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이 작년, 재작년에 실수를 했죠. 물가는 안 올라갈 것이다. 특히 작년에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무슨 거짓말을 저렇게 하냐고. 절대 안 올라. 절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물가가. 근데 그때 말이 안 됐던 게 첫 번째,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유값, WTI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엄청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인상을 했죠.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8.1%에 대한 기대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서 미증시가 이제 좀 급락을 했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0.75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제 울트라 스텝인 1%까지 올라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제 굉장히 골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경제 지표가 한 수요일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 보면 이제 답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 그러면 3.25에서 3.5까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날 만약에 1% 올랐다. 근데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매를 맞는 격으로 해서 오히려 1% 올라가고 증시가 좀 상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월화수 그냥 급락하고 아싸리 쭉 빠지고 1% 올리고 와장창 빠지고, 그리고 그 넥스트 스텝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설프게 0.75 올리고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흘러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빠지겠죠. 국제유가가 그래도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안 나오면 그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0.75 내리고 이거 지수 안 좋고 이러면서 경기 침체로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은 정말 최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경제는 힘드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상 최대 금리가 4.05%, 4.5%까지 올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밴드 상단을 좀 점치는 전략가가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미국 금리가 13%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밴드의 상단은 어디까지나 물가가 어느 정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나라 약간 경제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은 금리가 30%, 40%, 50%에도 물가가 자고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죠. 화폐의 가치가, 경제 시스템이 안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화폐가 엉망진창입니다. 1억 리라 케밥 하나가 억 단위로 막 나오는 거죠. 10억 리라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통화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가 10억이다 이러면 이 화폐를 얼마나 갖다 줘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은
근데 좀 무의미한 게 우리가 다 신용카드를 결제하기 때문에 굳이 뭐 화폐 기업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좀 굉장히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시장도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죠. 예, 주택 건설 착공 기존 주택 매매 관련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좀 걱정하는 바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는 오케이, 그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신규 주택 건설 착공 건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로 인해서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부동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원자재 값이 이제 갑자기 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시장이 한번 다시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잔존 리스크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금리가 떨어지느냐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런 어떤 폭풍우 한번 몰아치고 그리고 나서 전격적인 금리 인하와 공매도 금지, 정부의 각종 다시 금융시장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거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그동안 좋은 경제 데이터는 증시에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나쁜 경제 데이터가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역시 보지 못했다. 이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꾸 이제 투자자들이 자꾸 뉴스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기업의 어떤 호재들 보고 막 자꾸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기사대로 가지 않는다고요. 가장 좋을 때 주식시장은 꺾이기 시작하고요. 가장 나쁠 때 주식시장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결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걔네들이 사면 올라가는 거고요. 걔네들이 이제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포지셔닝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은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돈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항상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덱스도 일단 실적 쇼크가 나왔죠. 이제 그러면 실적 쇼크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또 급락을 하고 만약 적자로 가면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이 됩니다. 완전 적자 찍고 그러고 나서 흑자 턴어라운드 할 때 주가가 이미 저 위에 가 있죠.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 근데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앞으로 계속 이제 적자를 언제까지 찍어 나갈 것이냐. 이제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오고 물류량이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물류량이 확 줄어들겠죠. 이제 재고가 쌓인다는 건 말은 물량이 안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배송업체 우리나라 CJ 대한통운도 주가가 꺾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계속 안 좋다 하다가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페덱스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농담을 했었는데, 예. 가마솥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아니, 뭐죠? 이상하네. 예? 이 농담이 아닌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를 웃겨보려고, 그냥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 그냥 자라보고 놀라는 게 맞죠. 앞뒤가 하여튼 안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현상 하나가, 이 페덱스라는 이 주가가 갑자기 갭 하락을 하면서 20%씩 급락하는 현상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가장 가까운 예로는 넷플릭스 주가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급락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추가 폭락하면서 거의 우리나라 주시장, 금융시장, 전 세계 어떤 IT 그 다음에 뭐 플랫폼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죠. 카카오, 네이버 뭐 다 망가졌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페덱스만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여러 몇몇 기업들이 이상한 현상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조심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완전히 지지선이 이탈하면서 갭 하락을 이렇게 20%씩 했기 때문에 어디서 저기서 이제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는 폭풍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제 경제 성장률도 1.5%에서 1.1%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제 역실적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역금융 장세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물이 좀 흘러갔고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셔야겠다.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실업률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이코노믹스 금리 인상의 경로와 최근 금융 상황의 긴축이 결합되면서 내년 성장과 고용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부정적이다. 이런 커멘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를 억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나오면 주식시장은 불황에 대한 가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불황에 대한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선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바는 그러니까 뉴스 기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드리고 있지만, 그 뉴스 기사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과 무시해야 될 부분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중에서 이런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죄송합니다. 목이 어제 축구하다 너무 소리 질렀나요? 네, 목이 갈랑갈랑하네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면에 얘네들이 이렇게 커멘터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주식을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소비심리가 저점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깊은 침체 수준에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주식을 살 거냐 팔 거냐라고는 커멘트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식을 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을 사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말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금리가 다소 주춤해질 수 있겠구나,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어이쿠나 아니네, CPI 지수가 별로 안 좋네 하고 장창창 이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가 다음 주에 인상되고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여기서 쉬고 나가느냐, 아니 금리 인상됐는데 경제 지표들 더 나빠지느냐, 두두두두 전저점 무너지느냐, 무너지느냐,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엉망진창 나오느냐, 이제 그 고비에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1399번 찍고 조금 이제 뭐 스와핑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금 진정됐습니다. 뭐 킹달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런 게 저는 참 재밌습니다. 이 기자들이요, 예, 국문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달러인데 달러가 상승하는데 킹달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 자극적인 단어를 하나 가져온 거죠. 강달러를 넘어서서 킹달러다. 네. 킹달러 다음에 뭔데? 그 다음에 뭐 슈퍼킹 나오겠고, 뭐 그렇게 또 자극적으로 쓰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끌어들여서 광고를 더 많이 찍겠다는 거거든요. 더 많이 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현혹되면 쓰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뉴스 기사와 가압시 뉴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개별 기업으로는 호재, 악재 이런 기사들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현재 주가의 위치, 현재 글로벌 상황의 어떤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달면 달고 쓰면 쓰는 거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쓴데 약인 거죠. 단데 독약인 거죠.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다니까 먹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거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뭐 HLB도 얘기 드렸지만 뭔가 막 화려하고 이럴 때는 주식을 살 때는 아닙니다. 네.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네. 지금 주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은데 뭔가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폭등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대단한 돈을 벌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들이대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서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 그 조심했던 구간을 조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6개월, 3개월, 6개월 지나서 저에게 항상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죠. 이미 다 내려앉아 있는데. 지금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3분기, 4분기. 이제 정말 본격적인 위험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좋아지면서 뭐 이제 업종별로 뭐 여러 가지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뭐 원달러 환율 영향을 안 받는 업종은 좀 앞으로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수출을 많이 하는 쪽이 좀 좋아질 거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지금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유리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에 비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좀 약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빠졌는데 환율 효과는 있으니까 3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 실적이. 그래서 지금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200원대에 비해서 1400원대까지 거의 10% 올랐으니까 마진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똑같은 매출에 똑같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 영업이익이 지금 10% 정도 더 달러 환율의 시세 차이가 얻었으니까 30억 찍었는데 33억 나오고, 40억 찍으면 44억 나오고, 50억 찍으면 55억 나오고, 10% 정도 더 어닝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주시장은 미 증시에 의해서 다소 지지부진하겠으나, 위험할 수 있겠으나, 개별적으로 달러화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좀 덜 빠지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현대차 20만원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차가 20만원대 유지되고 있고, 근데 삼바도 그런대로 어떻게 버텼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오히려 지금 이 가격대에서 좀 기회가 가까워지는 구간일 수도 있겠구나. 예, 왜 그러냐면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주가가 많이 밀렸고, 요런 것들이 이제 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환율, 그 다음에 미국 증시 흐름. 그래서 월화수 셀트리온 쪽에서 급락이 나온다? 미증시가 나빠서, 그 다음에 단순히 우리나라 증시가 나빠서 외국인이 던지고 나갈 때 이런 것들이 빠지면 좀 줍줍하면,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발표쯤으로 해서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 3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하면 또 그 틈새 시장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안 빠졌으니까 좀 낙폭 과대주가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들, 뭐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종가에 올라왔네. 오씨, 얘가 좀, 그러니까 카카오 요쪽에서도 뭔가 기술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도 빠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인텔 쪽이나 이런 쪽이 서서히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수출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반도체 업황 둔화를 커버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와준다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빠진 게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러면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지만 그 힘든 것들 반해서 과도하게 빠졌을 때, 그냥 평균 회귀 법칙,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없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의 평균 탄력성이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리바운드가 나올 것이고, 평균 탄력성이 없는 아이들은 그 구간을 이용해서 더 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현대백화점 지주사로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는데 별 얘기 없네요. 여기 있네요. 예, 인적 분할 한다고 하네요. 현대백화점은. 이런 일이 좀 있다고 합니다. 현대그린푸드하고 지주사,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인적 분할하면서 주가가 이상하게 올라가면서 허부지리로 돈을 버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종종.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그동안 현대백화점이 이상하게 너무 빠지는데, 좀 이상한데 생각했는데 월요일날 주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 뭔가 틈새 시장이 있긴 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사계절처럼 주시장의 계절도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지만 가을과 겨울에서도 해는 뜨죠. 예. 그 다음에 날씨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잘 머리를 써서 이용하면 조금 도움 되겠지만 그래봤자 겨울철 날씨에 따뜻한 거거든요. 여름 날씨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뭐 햇빛이 짱짱하고 뭔가 봄 날씨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봄처럼 뭔가 화사한 그런 주시장의 흐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국면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조금 부수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무리하지는 말자. 예, 정말 확실한 소스가 있거나 확실한 분석이 있고 확실한 어떤 배짱이 있으면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좀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종목이 좀 이상하게 좀 급락했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덱스가 이렇게 급락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종목 하나가 이상하게 좀 많이 급락한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나와 있으려나? 스타벅스 암젠 저도 계속 좀 체크는 하고 있는데 어도비군요. 어도비죠. 그렇죠. 어도비네요. 네, 왜 현재가 네. 어도비도 16%, 13% 보시면 7%, 16%, 3% 거의 뭐 20, 30%가 그냥 일주일 사이에 날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IT 기술주죠. 이 보십시오. 저점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도비 무너지고 페덱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지? 어머나 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는 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전망되는 예상보다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이 지금 주가가 어유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CJ 대한통운이 이렇게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월요일날 또 와장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렇죠? 페덱스만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CJ 대한통운도 고점 대비 44%. 코로나19로 해서 물류량이 엄청 증가했지만 실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주춤하다가 올라가야 할 자리 못 올라오고 역배열해서 이제 와장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조심조심. 그거 너무 빠졌다고 해서 낙폭 과대주로 덥석 잡지 마시고요. 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횡보하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왕창 빠졌으니까 페덱스 이걸 바로 장중에 잡아서 3.6% 수익 났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또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도비도 또 저점이 또 무너졌죠. 그렇죠? 그 다음날 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요. 과거에 넷플릭스도 급락하고 나서 와 이거 싼 줄 알고 샀는데 여기서 더 이렇게 한 달 정도 더 밀렸다가 횡보하는 모습 보고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는 급락 나왔어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보고 한두 달 지켜보고 횡보하는 거 보고 그러고 들어갔으면 그래도 저 최저점 대비해서 47% 지금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기회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차 폭락, 그 다음 2차 폭락, 이 두 번의 폭락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나라는 뭐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도 한 번 정도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제 폭락 나오고 이제 고기를 슬슬 빠지려고 하는데 안 빠지고 빠지려고 하는데 안 빠지고 이런 모습 보이다가 일목균 선행스팬 돌파하면서 한 번씩 10% 20%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거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어떤 모험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는 아니니까. 대신에 56,900원 깨지면 또 한 번 또 다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도 블락딜을 한번 했었죠. 예,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서도 그 블락딜을 받은 투자자들이 뭔가 한번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집중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점이 붕괴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될 때 다 이번 주 월화수 막 주시장 막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지 혼자 꼬리 달고 올라오고 꼬리 달고 올라오면 이때 블락디 받은 애들이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지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주말인데 저도 열심히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주식 투자 관련된 자문을 더 잘하기 위해서 10배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인피니트 게임이라는 책을 또 읽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무한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책이 주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나라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지키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고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도 얘기했던 탄성력이 높은 기업들, 뭔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 기업들, 위기에서 오히려 투자를 더 단행해서 회사의 어떤 성장을 스토리를 계속 쓰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투자를 하면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이번 위기에 이걸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기업들, 그냥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기업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잡으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또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